안녕하십니까. 제3강 계약의 종류 및 성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약의 종류다라고 하였을 때 그 분류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우리가 전현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전형계약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 전형계약은 민법 그리고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에서는 14가지 유형의 전형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유형의 계약 이외에도 기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유형들 포함해서 우리가 전형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법상 특별히 이름을 부여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전형계약은 법상 특별히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무명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혼합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혼합계약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전형계약의 유형들이 상호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전형계약의 유형들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유형들이 새로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여기서 혼합계약이다 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계약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의 이 구별 실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런 어떤 분류를 하는 이유 내지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할 것인데, 통상 이 혼합계약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 물권법에서는 물권법정주의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어떤 물권을 법률의 규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물권을 창설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채권편에서는 계약 체결의 자유 또는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예정한다든지 또는 법률의 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이 계약 내용을 약정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특별한 정당 사유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제한 사유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들이 결합된 어떤 그런 형태의 계약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민법,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계약 유형들을 당사자 간에 예정을 하면서 당사자가 상호 그런 계약에 구속되기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계약관계 자체, 다시 말해서 채권관계가 당사자의 상호협력하에서 순조로 이 만족을 얻는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채권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를 규율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또는 혼합계약이다 라고 하는 계약 유형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개별적인 어떤 계약 유형 편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집을 한 채 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B에게 집을 지어줌에 있어서 A 스스로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라든지 기타 어떤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다 조달해서 집을 지어서 B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계약은 도대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유형들 중에서 어떤 계약 유형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약 유형들로서 얼핏 가능한 어떤 유형으로서는 첫 번째 매매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도급이라는 어떤 그런 계약 유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과 관련된 어떤 법리의 적용도 생각해 볼 여지를 배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얼핏 일감으로는 매매와 도급과 같은 계약들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어떤 계약 유형을 규율하는 어떤 기본 법리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 집을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A가 자신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자재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본을 가지고 완성된 집을 지어서 단지 그 집의 소유권만 넘겨준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완성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매매 유형으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방금 말씀드린 이 계약 유형을 매매로 보느냐 도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의 성질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A가 완성을 해서 지은 집을 B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었을 때 이 집을 넘겼는데 분명히 이 집에서 완성된 집에서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비가 샌다든지 또는 각종 어떤 건축 하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할 때, 그럼 이런 어떤 건축 하자에 대해서 B가 A를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그런 어떤 부실하게 지어진 집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음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법리에 기초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에 체결된 계약 자체가 매매였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책임의 근거 규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약 유형이 도급이다라고 한다면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책임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급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하자 보수 청구권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금 과매기라든지 또는 계약 해제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할 것인데, 따라서 완성된 주택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수해 주시오 라고 청구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급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하자 보수는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잘못 건축된 이 집에 대해서 하자를 보수해 주시오 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계약 해지라든지 손해배상과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하자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이것은 계약 유형을 매매로 보느냐 도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계약의 성질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의 근거도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경우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를 위임받은 또는 위탁받은 사람이 자신의 재료로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뭐 이런 어떤 형식을 취하는 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전용계약의 틀에서는 그 어느 것에도 딱히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어떤 계약이다라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후적인 처리가 많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그 채권법 분야에서 그리고 계약법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혼합계약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을 감안할 때 그런 혼합계약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것 또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계약 유형을 우리가 흔히 제작물 공급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제작물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매매와 도급의 혼합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유권의 이전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어떤 그런 처리와 관련해서는 도급에 관한 어떤 그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계약의 이 종류다라고 했었을 때 이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자, 이 구별 실익은 기본적으로 보통의 계약은 쌍무계약이 일반적인 어떤 형태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고, 상대방 또한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반대급부로서, 다시 말해서 대가적인 어떤 의미로서 급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부 상호 간에 어떤 대가성이 인정되는, 다시 말해서 상호 의존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이런 어떤 계약 유형을 쌍무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내가 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준다, 또 상대방이 나한테 주니까 나도 준다, 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철저히 유지되는 이런 관계가 쌍무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편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만이 그런 어떤 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타방 당사자는 급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계약 유형을 편무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대부분이 이런 어떤 그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의 효력이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 쌍무계약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편무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우리가 예를 들 때 정여를 한다, 또는 뒤에서 살피게 될 전용계약의 하나로서 현상 광고 같은 경우를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경우가 전형적인 편무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타방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라고 하는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이것은 당사자 쌍방이 일정한 어떤 재산적 출연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다른 분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사자 쌍방이 일정한 재산적 출연과 같은 행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무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재산적 출연이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뭐 이런 어떤 분류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럼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편무계약과 무상계약은 어떤 관계이냐? 그리고 이런 식의 구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당사자 쌍방이 반대급부를 주어야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따른 어떤 그런 분류입니다. 반면에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약의 전 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어떤 재산적 출연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른 분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현상광고 같은 거를 예를 들었었는데, 현상광고 같은 경우 편무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상광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유상계약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성립 당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는 업무를 부담하는 측이 광고자만 해당되는 사유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광고에 응한 사람도 일정한 재산적 출연과 유사한 어떤 그런 급부를 계약의 전체 관계에서 볼 때는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라는 분류를 합니다. 자,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어떤 계약관계를 낙성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의 인도라든지 급부의 현실적 제공이 수반되어야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 이것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계약관계는 이런 낙성계약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물계약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상광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은 현상광고를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게 계약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의의 견해의 대립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상 광고자가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광고에 응하는 사람이 광고에서 지정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상 광고 같은 경우가 또다시 어떤 대표적인 요물계약의 일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요물계약인가 요물계약이 아닌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전형계약 속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이 말은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성립시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그 서면의 작성이라든지 또는 급부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요건들을 요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따른 분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 유형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방식 또는 일정한 급부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요식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식계약들에서는 그런 방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되는, 다시 말해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이런 경우도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다 라고 하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급부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또는 일회적인 어떤 급부로 족하는가 라는 어떤 구별에 의한 분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이 이 계속적이다, 계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 개념 자체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어떤 구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계약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해소시켜야 할, 그리고 또 해소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경우들에서는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 유형들에 있어서는 계약의 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따라서 일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냐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느냐, 계약이 해제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해제다, 해지다, 이것은 소급적으로 계약 관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장래에 향해서, 다시 말해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서 해지 이후를 예정해서 그 경우에만 계약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지냐, 계약의 해제냐라는 것은 구별 실익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의 분류 또한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라는 분류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분류 자체가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또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계약을 이야기할 때 예약이다 또는 본계약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약이다, 본계약이다. 자,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본계약 체결을 당사자 쌍방이 의무 부담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약정을 예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본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약의 분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유형을 채권계약이다, 물권계약이다,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이렇게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통상 우리가 계약이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계약이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물권계약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채권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채권계약이긴 합니다만은, 채권계약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일정한 의무 부담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예약 같은 경우는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 부담을 하는 어떤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채권계약이다, 예약은 항상 채권계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예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본계약은 요 계약 자체는 채권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종류다라고 했었을 때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해서 계약의 이 종류를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그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이다. 사실은 뭐 이 계약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먼저 우리가 한두 가지 좀 살펴볼 이야기는, 계약을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가 법률 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법률 행위를 의사 표시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의사 표시가 표의자의 어떤 단독의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단독의 의사 표시만으로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될 수 있는 이런 경우들, 그걸 우리가 단독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때 비로소 또 이것을 하나의 어떤 행위로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법률행위와 관련해서는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률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서로 어떤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이런 경우를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약 당사자의 상호 어떤 대립적인 의사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합치되는 상태가 존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또는 계약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관적 합치다, 객관적 합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관적 합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 대한 어떤 당사자의 측면에서의 어떤 합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가 B한테 의사표시를 하고 또 B가 A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의사표시를 했었을 때 이것은 주관적 합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요것이 A가 B한테 의사표시를 했는데 B는 C한테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객관적으로 또 의사가 합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가 B에 대해서 특정한 X 물건에 대해서 100만 원에 살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B도 A에 대해서 그것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 5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다면 이런 경우에 객관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보기 힘들겠죠. 따라서 A가 B에게 100만 원의 이 가격으로 X라는 물건을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B가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X라는 물건에 대해서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비로소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당사자 일방,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어떤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화답을 하여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계약의 성립 과정일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계약 성립, 이것을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컨대 통상 우리가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편적인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그 개별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청약과 승낙 이외에도 계약이 성립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로서 우리 법전에서도, 우리 민법전 내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든지 또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든지 또 우리 민법전에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실적 계약 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적 계약 관계.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까지 다 인정을 한다면 청약과 성낙이라는 방식 이외에도 뭐 이런 유형들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어떤 성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낙으로 이렇게 간주될 수 있는 또는 뭐 성낙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청약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뭐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이런 그런 경우들로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책을 보냅니다. 책을 보내면서 뭐 이 책을 한번 살펴보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안에 같이 내용을 그런 내용의 글을 써서 보냅니다. 자, 이 경우에 B가 그 책을 받아보고 그 책을 뜯어서 보면서 마음에 드니까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면서 친척에게 그 책을 건넸다든지 또는 마음에 드니까 바로 대금을 보낸다든지 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B의 행위들 속에서는 성낙의 의사가 충분히 추단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것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청약이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청약 상호간에 어떤 합치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경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A가 B에 대해서 X라는 물건을 자신에게 10만 원에 팔겠느냐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B는 다시 또 A에게 A의 B에 대한 그런 어떤 청약을 모르고 A에게 A가 X라는 물건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B가 A에게 자 X라는 물건을 10만 원에 사겠느냐라고 이렇게 청약을 합니다. 자, 이 경우 당사자 1방은 나에게 팔겠느냐, 타방은 물건을 사겠느냐라는 청약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또 두 청약이 상호 교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청약이 교차하는 경우 이것을 교차 청약이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실적 계약 관계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이 사실적 계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적 계약 관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사실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적 계약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사실 이 사실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이 독일법학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입된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원이 되었던 사례가 함부르크 주차장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이 종래 그 함부르크 시내에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하던 그런 공터가 있었습니다. 공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에서 이 공터를 유료 주차장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평소 때 공터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다가 차를 주차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유료 주차장으로 바뀐 상태에서 종전의 어떤 그런 용법 등에 얽매여 가지고 그 함부르크 시민이 그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면서 나는 종전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 물건을 특별히 보관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나는 주차료를 낼 수 없다라고 한 경우,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 이용 계약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 전용 계약의 틀에서 본다면 주차장 측에서는
자동차를 임치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이 경우에 주차장을 임대한다라는 어떤 임대차다라고 이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물건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이런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에도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이 행위만으로서 임치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견해는 사실적 계약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어떤 사실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특정 버스에 탄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만으로서 운송 계약이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적 계약 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면 뭐 그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각각 청약이다, 성락이다라고 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그런 유형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유형들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경우들로서 청약과 성락에 의해서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편적인 경우인 청약과 성락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입니다. 자, 청약인데 청약은 말 그대로 성락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락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우리가 청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이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락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이런 어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을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대해서 서울시내 특정 지분 소재의 X라는 부동산을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사겠느냐라고 이렇게 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그 X 물건에 대해서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한다면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A가 특정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사겠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의사표시 자체가 충분히 확정적인 성능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것은 청약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 A가 B에게 집을 한 채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이 경우에 B가 그러면 X 집을 A 소유의 X 부동산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A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A, B 간에 체결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A는 B에게 청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그 의향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전에 A가 B한테 표현을 할 때는 특정물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 요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뒤의 이 사례에서는 그와 같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청약이라고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차이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자, 어쨌든 이 청약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그런 어떤 요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 청약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사자 자체는
이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청약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성낙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낙 자체는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정인, 다시 말해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점과 비교할 때도 차이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지만 그 특정인이 누구인가는 밝혀질 필요는 없다는 것. 아울러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 판매기 설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약과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은 청약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약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에서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청약을 하고 나서 청약을 한 이후에도 마음대로 청약자가 청약 자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청약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청약자는 자신이 한 청약에 대해서 구속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청약자는 자신이 한 청약에 대해서 구속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청약의 효력을 청약의 구속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 청약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청약자는 자신이 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청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낙적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은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성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할 것인데, 어쨌든 청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청약이 유효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동안에만 성낙이 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어떤 성낙이 있기 전까지의 상태, 그 다음에 유효한 성낙이 있기까지 이 청약에 부여되는 어떤 그런 효력, 이것을 우리가 성낙적적이다 또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청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성낙기간을 정하겠죠. 성낙기간을 정할 것이고, 이런 성낙기간 내에 성낙이 있을 때 비로소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고, 성낙기간 내에 성낙이 없다라고 하면 청약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성낙적격 또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만약에 성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성낙에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등등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청약의 어떤 실질적 효력기간, 청약의 실질적 효력도 그런 어떤 상당한 기간에 구속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낙입니다. 자, 성낙인데 이 성낙은 청약을 수령한 사람의 어떤 의사표시, 이것을 성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약에 대해서 청약을 받은 사람이 성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청약 수령자의 의사표시를 성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상 이 성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침묵 같은 경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 같은 경우, 이것도 성낙인가? 원칙적으로 침묵은 성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성낙으로 간주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적인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을 경우 침묵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성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침묵도 성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낙기간입니다.
승낙 기간은 물론 뭐 청약에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승낙 기간 내에 반드시 승낙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청약의 실질적 효력, 다시 말해서 승낙적 적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과도 동일한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승낙이 연착이 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경우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528조 이하 530조 등에서 상세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낙기간을 이것이 이 승낙 자체가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승낙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또는 실제로 연착이 되었을 때 또 상대방 승낙을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52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규정에서 규정하는 상황들에 따라서 처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낙 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승낙으로서 가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승낙 기간이 지나서 승낙자의 승낙이 도달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승낙자 측의 새로운 청약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원래 청약자는 다시 본인이 승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상 우리가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어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경우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경우들 이외에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해서도 우리 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강 계약의 종류 및 이 성립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